그 정다민 선생님 잠깐 모시고 그 발표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다민 선생님께서는 지금 인권연대 연구센터 연구원이시고요. 정다민 선생님께서 바실 프라이스 신부님이라고 우리가 어떤 분들한테는 잊혀진 기억이고 또 많은 분들한테 또 미지의 기억이기도 한 바실 프라이스 신부님에 대한 나눔을 우리 정다민 선생님께서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다빈 멜라니아라고 합니다. 앉아서 저는 신부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기억의 발굴이라는 주제로 바실 프라이스 신부님과 산업문제연구소에 대해서 발표를 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에게는 잊혀진 기억이라기보다는 전혀 새로운 기억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대체로 프라이스 신부님에 대해서는 좀 그분에 대한 회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을 했고, 또 산업문제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소가 이제 20여 년간 발간한 저널들 중심으로 어떤 연구를 주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기억으로 이 불완전한 기억을 같이 좀 완전하게 완성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바실 프라이스 신부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알려진 대로 초창기 한국에 파견돼 오셨던 위스콘신 간구의 선교사셨고요. 1923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셨고 41년에 예수에 입회하셔서 57년에 한국 미션으로 파견을 결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에 선종하기까지 총 47년을 한국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파견됐던 그 동료 회원들의 회고에 따르면 존 데일리 신부님께서는 그분은 나에게 서강 그리고 한국 그 자체였다 이렇게 회고하시기도 했고요. 또 스파라틴 신부님께서는 많은 회원들이 파견을 받고 또 떠나고 하는 와중에도 그분은 한 번도 이 한국 땅에 대한 자신의 미션을 좀 회의하거나 고민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한국에 대한 헌신은 완전하고 또 전면적인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2004년에 이제 사제품 50주년을 맞으셨는데요. 당시 미국을 방문하셨을 때 건강이 많이 악화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선교사로서 자신이 파견됐던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선종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신부님은 47년을 한국에 계셨는데도 마지막까지 그렇게 한국어에 능숙하지는 않으셨대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조금 어려워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국어나 한국 음식이 마지막까지 좀 어려운 과제였지만 자신의 소명에 대한 좀 확신이나 또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다른 신부님들처럼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또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모습도 멋있었던 것 같고, 또 바보라는 게 진짜 이 멍청해서 바보가 아니라 또 올곧고 우직한 사람을 우리가 바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바보 김수환, 바보 노무현처럼 그런 의미에서 신부님께서는 정말 평생 바보로 세상을 살다 가신 것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57년에 한국에 파견 받으신 만큼 서강 설립의 주역이시기도 한데요. 57년, 60년에 학교가 개교하기까지 준비를 맡으셨고 또 개교 당시부터 사학과 교수로 오랜 기간 봉직하십니다. 1987년에 이제 은퇴하시기까지 계속 교수로 재직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선종하기 직전까지도 영어 강의는 계속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서강 펠로우 프로그램 같은 그런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좀 기초를 확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많은 제자들의 회고 속에서 신부님은 영원한 스승이자 또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화요 가족 모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주 화요일 저녁이면 본인이 길러냈던 많은 제자들과 또 나중에는 이제 그 제자들의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과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포함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30여 년 동안 또 교류하고 같이 공부하는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과 동반하는 활동을 하고 나서는 그 사건 피해자들의 자녀들까지도 모두 이 화요가족에 품어내셨다고 하는데요. 그 신부님께서 이제 선종하신 후에는 이 화요가족들이 주축이 돼서 프라이스 신부 기념사업회를 조직하게 되고요. 또 회고록 물처럼 공기처럼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회고록에서 정말 자주 해고되는 것은 너무너무 이렇게 청민한, 검소하고 항상 가난을 가까이 했던 모습인데요. 옷을 너무너무 여러 번 수선해서 더 이상 이 옷은 수선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 또 제자들에게 받은 선물들도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다 나눠드렸던 그런 정말 고집스럽고 일관적인 청빈된 생활을 많은 분들께서 회고를 하고 계십니다. 또 더불어서 기억되는 모습이 특유의 겸손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를 난 바보라고 이렇게 낮추던 겸손한 분이었고, 또 이 이야기는 그 회고록에 등장하는 어떤 교수님께서 신부님이 빈소에서 했다는 말인데요. 그분은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 소박한 사람이었지만 보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신부님 뵌 적 없기 때문에 신부님 어떤 분일까 라고 상상을 많이 했는데 좀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약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또 사회의 정의를 위한 퇴신에 빠뜨릴 수 없을 텐데요. 1960년에 한국 최초로 신용협동조합 출간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또 많이 아시다시피 1966년에는 한국 사회 최초의 노동문제연구소였던 산업문제연구소를 개설을 하시게 됩니다. 더불어 1970년에는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창립 멤버로 함께 하셔서 이게 87년도까지 그 간사를 맡아서 좀 정권의 감시 대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농민들과 동반하는 활동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그런 한국 사회의 모순에 응답해서 한국 예수회의 사회사도직의 시작을 열었던 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시대의 불의에 앞장서서 맞서서 한국 그 교회 안의 정의평화 운동에 처음을 장식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이라는 그 비슷한 시기에 늘 함께 좀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신부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추모사를 통해서 그분은 이 땅에 가난하니 고통받느니 억압받는 모든 이와 사제로서 또 인간으로서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회고하시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산업문제연구소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지금은 없어졌는데 정문에서 바라보면 이 메리올 앞쪽에 이렇게 위치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한동안은 이냐시오 영성연구소의 건물로도 쓰이다가 지금은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특히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 많이 활용이 됐지만 교육생들을 위한 숙식도 가능해서 신부님께서는 그 서강사실관에서 식사나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셨지만 또 잠은 늘 여기서 또 주무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소가 설립되게 되었는가 보면 일단 한 가지는 당시의 노동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지만 노동자들이 이걸 스스로 요구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런 노사관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더불어서는 예수회 차원의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1959년에 이미 그런 예수회의 어떤 동아시아 지역구, 당시로선 동아시아 지역구의 사회사조직 네트워크였던 셀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62년에 프라이스 신부님은 셀라의 멤버로 같이 하게 되는데 당시 이 셀라의 책임자였던 월터 호간 신부님께서 한국의 노동 문제도 정말 심각하지 않은가, 그래서 좀 이런 노동 문제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1966년 6월에 서강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산업문제연구소가 개관하게 됩니다.
그 당시 프라이스 신부님께서는 노동자들에게 자주적이고 또 책임 있는 노조가 없고 이것은 곧 노동자들에게 자유가 없는 것이다. 노동자가 자기 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들의 상황이 너무나 절실한데 권익을 보호함 동시에 또 사회정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믿으셨고요. 더불어서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법이라던가 제도 같은 사회의 기초와 대면해야 하고 그 기초를 바꾸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런 노사 문제가 사회의 기초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셨던 것 같고요. 또 이런 그런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좀 근원적인 노동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 이후로 교육과 또 연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이처럼 기초를 바꾸는 일이라는 게 결국은 좀 시스템을 바꾸는 일, 또 위로부터의 변화를 꾀하는 방법이었고요. 이것은 좀 제도나 정책 차원의 개선을 도모하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이 교육에 있어서도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정부 부처의 그런 행정가들이나 또 사용자 측의 경영 임원들이 또 많이 이 교육들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교육과 양성 그리고 연구와 자문이라는 두 축으로 연구소가 운영이 됐었고요. 그러나 역시 가장 중요했던 파트는 교육과 양성 파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야간 가정을 운영해서 뭐 노동법이라던가 노동조합 같은 노사관계에 대한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있었지만 또 뭐 연설 방법이라던가 회의 진행법 같은 그런 실무적인 리더십 교육도 병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주로 이제 지방에서 활동하는 노동조합 그 활동가들을 위한 숙식 과정이었고요. 그거는 한 달 동안 180시간을 같이 이렇게 이 연구소에서 먹고 자면서 수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문제연구소가 2001년 6월에 문을 닫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제 35년 정도 운영이 되면서 노조 임원은 물론 뭐 사측 경영인 그리고 정부 공무원 사회단체 대표 등에 이르기까지 10,000여 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이 연구소를 수료했던 김영주 국회의원은 이 연구소는 노조 간부가 되는 방법을 뛰어넘어서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다고 증언하는데요. 실제로 당시 연구소의 교육들이 뭔가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쟁취할 것인가를 뛰어넘어서 좀 궁극적으로는 사회 정의라는 가치를 함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이루는 것을 목적을 두고 교육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 측 모두를 위한 교육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좀 당시로서는 그게 어려웠던 건전한 노사관계를 이루고 그래서 좀 공동선 확장하는 것이 연구소 교육의 최종 목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파트는 역시 연구와 자문인데요. 연구소는 산업노동단계연구라는 그 저널을 발간하면서 좀 노사관계에 대한 여러 이론들을 소개하고 또 동시에 한국의 노동 상황을 외국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문 뒤쪽에 보면 산업노동관계연구가 발간했던 저널 목록들을 좀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73년부터 96년까지 제가 확인할 수 있었던 책은 21권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대체로 뭐 임금이라던가 단체 협약이라던가 이런 실제적인 제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노동관계법이나 또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과 관련된 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외국의 이제 제도라던가 또 ILO 협약 같은 해외 사례들을 분석을 통해서 좀 국내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주요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렇게 법이 바뀌었을 때
우리의 노동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냐 같은 좀 실질적인 연구들을 주로 진행을 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시대에 따라서 약간 부침이 있지만 20년이 넘게 꾸준히 전어를 발간했던 것도 고무적인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산업문제연구소는 2001년 2월에 문을 닫게 되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적인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설립 당시부터 서강대학교 안에서도 연구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 때문에 당시 협의한 것이 연구소가 서강대학교 부설 기관이자 또 서강대학교 캠퍼스 내에 위치하긴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한다는 약속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재정적 뒷받침은 주로 독일 정부 차원의 지원금, 그리고 독일 주교회 등 약간 외국 교회들의 도움으로 많이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9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으로 그런 해외 펀드들을 받아오는 것이 좀 어렵게 되었고, 그런 재정적 어려움이 연구소 폐소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90년대 이후 한국에도 그런 강력한 노동조합들 그리고 관련 교육기관들이 생겨나면서 스스로 또 당신께서도 이제 이 연구소가 우리의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이 설립 당시부터 프라이스 신부님께서 이사장을 역임하시고 또 박영기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소장을 역임하시는 체제로 30년이 넘게 이어지다 보니 이 두 분이 은퇴하실 나이가 되었을 때 이미 시대는 너무 많이 변하고 연구소의 역할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좀 후임 존재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노사관계라는 말조차 낯설었던 시대에 산업문제연구소가 교육과 연구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일 텐데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이런 성과도 한계도 모두 그 시대의 어떤 산물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산업문제연구소의 성과는 그 시대가 원하는, 시대가 부르는 그 부르심을 읽고 그 징표를 읽고 거기에 기꺼이 응답했던 프라이스 신부님의 해안 덕분이었겠습니다만, 또 연구소가 여러 제한된 여건 가운데서도 이런 성과들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사회적 배경 또 시대적 지원 덕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순사요. 좀 마시고 하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남겨진 유산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제가 조금 자신이 없어서 원고를 보고 같이 읽는 방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산업문제연구소는 좀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필요를 충족해주는 교육기관이자 당시로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이론과 연구를 접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와 교육은 노동 현장과 사회 현실에 절실한 필요에 귀를 기울이며 현장의 현실과 학교 사이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물론 프라이스 신부님의 투시는 정의로 신부님의 투신과는 그 모습이 달랐는데요. 신부님은 종종 좀 더 깊이 가난한 이들의 삶 속에 자신이 던지지 못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정의로 신부님을 두고 나는 그 사람이 가장 존경스럽고 부럽다고 얘기했다는 그런 회고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의 근본 원인에 대한 통찰과 또 이해 시정이라는 구조적 접근법 또한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문제연구소는 가난한 이들의 현실에 함께 머무는 예언자적 현존과 또 근본적 사회 구조 변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두 가지 축의 긴장 사이에서 양자의 조화를 보여준 경우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래서 다음 뭔가 주제랄까요? 는 좀 1966년에 산업문제연구소가 2019년에 인권연구센터에 어떤 좀 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예수의 사회사도식
던지는 질문이라는 게 저에게는 좀 너무 크게 느껴졌고 또 제가 인권연대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사회 교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레눔 노바룸을 읽으면서 저는 레오 13세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역할을 즉각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심각한 상태의 악이 지연으로 인해 치유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런 뭔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한다라는 마음은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든 생각이 하지만 1891년과는 다르게 또 1966년과는 또 다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은 그 뭐가 아니고 뭐가 정의인지 그걸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하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회 정의를 위해 투신하고 또 악에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악인가에 대한 예민한 식별이 먼저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더 이러한 식별에 대한 요구는 크게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2000년에 그 콜벤바 당시 총장 신부님께서 사회사도직에 저는 현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또 공교롭게도 2000년은 산업문제연구소가 폐소를 결정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자면 요즘 시대는 예측하기 힘들고 사회문화적 변화가 너무나 급격해서 징표를 읽기가 쉽지 않고 효과적으로 응답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에 대한 영감을 주는 비전이나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광범위한 전략은 이제 회의주의에 그 자리를 물려주거나 고작해야 수수한 프로젝트와 제한적인 접근법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사조직은 활기와 추진력, 방향성과 영향력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후에 이제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좀 우리의 현실은 여기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특히 수수한 프로젝트와 제한적인 접근법 이런 표현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제가 이번 연구랄까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느낀 것은 좀 사회 기초 그 근원에 접근해 나가는 산업문제연구소의 방법이 지금 저희한테 좀 결여된 부분들을 상기시켜 줬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저희에 대한 성찰로 돌아가 보자면 역시나 여전히 조금 연구나 교육보다는 네트워킹과 연대 행사에 많은 영향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활동들이 다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나 산업문제연구소의 유산이 좀 인권연대, 특히 인권연대의 본질적 미션인 애드보카시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지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는 얼마나 사회의 기초를 바꾸기 위한 본질적인 노력에 힘쏟고 있는지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좀 지금 이곳에 우리가 처해 있는 맥락 안에서 하지만 예수의 사회사조직만이 할 수 있는 애드보카시 그리고 투시는 뭘까 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실 프라이스 신부님의 이름을 제가 검색을 하면은 사진이 바질이 나옵니다. 바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보니까 그 바질 가격 해가지고 바질 프라이스 해가지고 구글 검색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바질 프라이스가 아니라 바질 프라이스리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재밌는 부분은 정다민 선생님이 이렇게 일종의 고고학적인 자료를 제가 부탁을 했던 겁니다. 고고학적인 작업을 부탁을 했더니 사회학적 작업이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은 지난 유물을 발굴하라고 했더니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좀 많이 보게 됐는데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사회사조직 쪽에서 두 가지 긴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다이렉트 서비스라고 불리는 현존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라는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애드보카시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 제도나 정책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걸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면 회심이 되겠죠. 근데 요거에 사이 긴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다빈 선생님께서 주목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면 그 부분은 제가 나름 시간에 좀 더 저희들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